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송길영님의 강연입니다. 취업 안 되는 시대, 이력서보다 중요한 한 가지. AI가 우리 일자리에 미칠 영향. 여기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통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송길영님이 제시하는 경량 문명, 이게 도대체 뭔지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또 이게 앞으로 조직이나 개인의 일하는 방식, 커리어 전반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걸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 예보가 아니라 특보 수준이라고까지 하셨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맞아요.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이 논의의 핵심이죠. 경량 문명. 이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송길영님은 문명 자체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던데요. 네. 과거 피라미드처럼 아주 크고 무거운 결과물을 만들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뭐랄까, 생산하고 협력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가벼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산과 협력 방식이 가벼워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걸 이끄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지능의 범용화입니다. 그러니까 AI 지능이 특정 영역에선 이미 사람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IQ 테스트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IQ 100도 안 되던 게 최근에 140 가까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속도가 엄청나죠. 정말 놀랍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는 협력의 경량화입니다. 기존 조직에 있던 복잡한 단계들 있잖아요. 결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면서 협업 자체가 훨씬 가벼워지고 빨라진다는 거예요. 효율화되는 거죠. 지능은 법용화되고 협력은 경량화된다. 듣다 보면 그래도 우리 쪽은 아직 좀 괜찮지 않나 라거나 뭘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온라인 쇼핑처럼 나는 쓰고 너는 안 쓰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택시기사님들 예를 드셨잖아요. 앱이랑 내비게이션 안 쓰면 사실상 영업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콜을 못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선호 문제가 아니라 생업이 걸린 생산 시스템 자체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돈이 걸리면 적응해요. 이 말이 참 현실적이죠. 네, 경제 시스템 안에 있으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진단이네요. 맞습니다. 필수적인 적응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시스템 변화가 그럼 조직의 모습은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이 지점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전엔 크고 연호 계층으로 된 조직이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대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근데 이제는 소수정예, 작고 빠른 조직이 주목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리아의 리더스보드 웹사이트 얘기도 재밌었어요. 직원 50명 이하 기업만 순위를 매긴다니. 시대가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미드저니가 40명, 베이스캠프는 심지어 직원이 1명인데 1억 달러에 매각되고. 와, 확실히 작은 것이 강하다 이런 인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송길영님이 그 옛날 비효율적인 결제 라인 묘사한 거 기억나세요? 아하, 네. 상무 지시하면 부장이 받고 팀원이 나누고 차장이 취합하고 대리가 실무하고 막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 복잡한 보고 라인, 결제 라인이 없어지거나 확 줄면 의사 결정부터 실행까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이전과는 대교가 안 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들에서 생기던 소통 병목 현상이나 시간 지연 이런 게 AI 도움으로 많이 없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효율성을 높인 가벼운 조직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의 무거운 조직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들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에요. 속도 차이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이 핵심이네요. 사람 수가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단계가 사라지는 게 본질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직 내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많이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왜 중요한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의 관리자 역할은 좀 줄어들거나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쩌면 미래에는
뭐랄까,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기 일의 관리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더 일반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조직이 이렇게 변한다면 이제 고용시장, 특히 채용 쪽은 어떨까요? 송길영님은 상당히 단호하게 대량 고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망하시던데요. 네,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죠. 특히 신입 채용에 대해서 기업들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요. 사업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신입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고 또 힘들게 가르쳐 놓으면 이직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예전 신입들이 하던 단순 업무는 이제 AI가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커졌고요.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송길령님 설명은 조직 입장에선 사회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당장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조직도 급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신입을 안 뽑는 모드로 갈 거고. 아,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예전 같은 고용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현실을 먼저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다친 몸만 계속 두드릴 순 없으니까요. 참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력 같은 신입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네, 말 그대로 다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미국에서도 좀 나이 많은 신입사원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 채용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군요. 예전에 자소서에 쓰던 삼남매 중 장녀으로 태어나 성실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하하, 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송길령님 표현대로라면 이제 면접이 업무예요. 면접이 업무다. 네. 채용 과정 자체가 그냥 실제 업무 능력을 바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성실하냐, 잘 지낼 수 있냐 이런 것보다는 당장 이 일을,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역량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 전문성, 그리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경험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게 중요해졌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려면 이미 그 일을 해봤어야 하는 약간은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된 셈이에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과거처럼 그냥 조직이 시키는 일, 프로세스의 한 부분만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잡는 자기 일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동료로 봐야 한다. 이 점도 강조하셨죠. 네. AI를 도구가 아니라 동료로 보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할 거다. AI를 잘 쓰는 인간이 AI를 안 쓰는 인간보다 나을 걸.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큰 변화 앞에서 불안하거나 좀 반감이 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송길령님 본인도 AI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 일자리 뺏길까 봐 두렵기도 하고 기술 자체가 너무 강력하니까 좀 경계심도 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송길령님 조언은 놀랍도록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그냥 하세요. 못 피해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산, 경제, 이 시스템 자체에 들어오는 구조적인 변화니까요. 생존 문제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다른 말로 하면 민첩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보고 빨리 배우고 적용하고 또 필요 없어진 건 과감하게 버리고. 재빠르게 버리고 재빠르게 배우고 이걸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셨죠? 네, 정확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모든 AI 기술을 다 배울 순 없을 텐데요.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준비를 10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방향 설정이 먼저다. 네, 방향 없이 이것저것 배우기보다는 내가 깊이 파고들 특정 영역, 도메인을 정하고 거기서 실제로 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나 도구를 집중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익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쌓은 전문성으로 실질적인 교환 가치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결과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경험이든 포트폴리오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송길령님은 AI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해준다고 보시더라고요. 아, 왜 그렇죠?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는 과정이 사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한 진짜 애정이나 몰입 없이는 그 과정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하, 하긴 그렇겠네요. 네, 뭐 예전 강연에서 고양이 얘기하신 것만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 즉 협업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네, 예전처럼 한번 팀 만들면 좋든 싫든 같이 가야 했던 그 조별 과제의 비극 같은 거 있잖아요. 하하, 네. 그런 거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이제는 프로젝트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서 최고의 파트너를 내가 직접 찾아서 선택하고 협력하는 방식. 마치 게임에서 길드 만들거나 파티원 구하는 것처럼요. 저는 저의 팀원을, 파티원을 제가 구할 건데요. 그리고 저분이 계시면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협력의 범위가 이제 조직 내부나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갇히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유연성 때문이죠. 전 지구적으로요? 네. 예전에는 같은 부서, 기껏해야 같은 회사 안에서 파트너를 찾았다면 이제는 특정 분야 최고 전문가가 회사 밖에 있더라도 프로토콜만 맞으면 얼마든지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이 훨씬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대상이 전 지구인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유연한 협업 환경에서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바로 be kind, 즉 친절함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착하게 굴어라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송길령님은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설명하세요. 프로젝트 기반 협업에서는 평판이 전부거든요. 아, 평판 관리. 그렇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거나 변화에 둔감했던 사람과는 다음번에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네요. 그런 평판 사이면 결국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 지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친절함이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핵심 역량이 된다는 통찰입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평판 관리의 핵심 전략인 거죠. 와, 그렇군요. 친절함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아, 의미심장하네요. 송길영님은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단순한 예보가 아니라 특보, 태풍 경보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셨어요. 이 표현의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가 아주 시급하고 피할 수 없고 또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강력한 경고로 들리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런 거대한 전환기에는 분명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죠. 송길영 님도 전환기에는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당분간은 좀 신중하게 상황 보면서 몸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어요. 몸조심이요. 네,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이랑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기회요? 네, AI라는 강력한 동료의 도움으로 예전엔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훨씬 크고 복잡한 일들을 해낼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의 역할은 단순 반복 업무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확장되고 증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의미를 밝히는 일은 더 높은 수준의 통찰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겠죠.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식견이 쌓일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섬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준 낮은 결과물을 참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AI가 기본적인 걸 해주니까 인간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완성도, 창의성, 전략적 사고, 섬세한 실행력 이런 게 요구된다. 우리의 기준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네, 상향 평준화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송길영님의 강연을 바탕으로 AI가 이끄는 경량 문명의 도래, 그리고 그게 가져올 조직과 개인 차원의 변화, 또 필요한 적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조직은 더 작고 빠르고 유연해지고 개인에게는 검증된 실력, 민첩한 적응력, AI 활용 능력,
그리고 주체적인 협업과 평판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정리가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의 실체를 좀 정확히 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실리콘밸리나 연구소 이런 먼 곳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주변 얘기죠. 네, 주변을 살피면서라고 송길령 님도 강조하셨죠. 아이들이 숙제할 때 AI 쓰는 거, 회사에서 계약서 검토할 때 AI 도움받는 거, 우리가 매일 AI가 만든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변화의 조짐을 읽고 그럼 내일은 내 역할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송길령 님이 강연 마지막에 청중에게 던졌던 질문,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기술이 인간의 많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곱씹어 보시면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